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동산 강의하는 현재 미스터 홈즈 중개법인 전체 기업형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디지털 대학교에서 강의를 몇 번 했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특강을 하게 됐는데 반갑고요. 제가 이번에 만든 특강 주제는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죠. 지금은 부동산 할 때가 아니다. 뭐 아파트 가격은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뭐 계속 이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태인데, 지금은 뭐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이 그냥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면서 그냥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규제가 좀 힘들 때 어디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주제로는 일단 이렇게 잡았어요. 소액으로도 토지 투자가 가능하다. 그럼 왜 토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 1부, 2부, 3부로 나눠서 1부에서는 왜 토지를 좀 공부를 좀 해두면 좋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부에서는 그럼 어떤 토지로 해야 되는지 사례를 한번 보는 거죠. 이런 토지도 작은 땅인데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그럼 어디서 내가 한번 투자를 하거나, 여러분이 부동산 학과를 다니면서 부동산 거래를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공부도 하고 뭐 어떤 분은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취득하지 않으면 나한테 어떤 내가 안 해보고서 누구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사례 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 소개를 하는데 10분, 20분 쓸 수 없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현재 한 27년 정도는 이제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학원도 했었고, 그리고 인터넷 사업도 했었고요. 간단하게 이제 대학교에서는 제가 도시계획 박사 받고 나서 그 전에는 법제 강의를 했는데, 현재는 이제 디벨로퍼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위원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군대에서 사이버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강의만 한 27년 정도 하고 있고, 현재 현업의 디벨로퍼랑 중개 쪽 컨설팅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1에 들어갈게요. 자, 1부 시작인데, 자, 2025년, 그리고 곧 26년이 또 오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토지 투자를 어디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 지금 오를 때까지 올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버블일 수도 있고 거품일 수도 있어. 반포 아파트가 30억이 넘었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25억에 30억이면 이건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풍선 효과로 서울시 전역으로 뻗어 나가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용성, 마포, 그다음에 용산, 성동구, 마용성이라 하는데, 거기 지역의 가격이 또 오르기 시작하니까 정부도 6월 달에 9월 달에 대책을 마련했지만, 안 되겠다. 이제 10월 달에 더 강력한 걸 하나 만들어서 이걸 우리 10월 15일 대책이라고 해서 규제를 계속적으로 잡겠다. 근데 서울 집값을 잡다 보니까 또 여기 경기도권으로 가서 경기도권도 규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은요, 약간 피로감에 젖어 있어요. 계속 규제를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왜 토지 쪽을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떻게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즐겨 보여주는 그림 사진이에요. 지금 뭘로 보이십니까? 보시면. 네. 딱 보니까 이 계란 후라이 같긴 한데 서울시 지도예요. 서울시 지도인데 오른쪽에 약간 물려 있죠. 이게 계란 후라이 같은데 노른자가 약간 뭉쳐 있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노른자가 어디 위치해 있냐면 저기 강남이에요. 맨 오른쪽이 강동, 그 다음에 송파, 강남, 서초입니다. 자, 제가 노른자위란 단어를 네이버 지식인 말고요, 사전 검색을 해봤어요. 국어사전이 이제 집에 없으니까 이제 사전 들어가서 검색했는데, 노른자위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물의 핵심이 되는 곳,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물의 핵심이 되는 곳 해놓고
예제로 이렇게 내줬었는데, 할아버님이 뭐 질문을 하는 예제였어요. 여복의 젊은이 이 동네 노른자위가 어둠에쯤인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부동산에서 나온 말이구나 이게. 노른자위 땅이란 말이라고 하잖아. 핵심이 되는 지역이야. 근데 서울시가 핵심인데 그중에 핵심은 또 강남이야. 근데 이 강남이요. 1970년도 전까지는 이게 옛날에 62년인가 그랬죠. 63년인가가 그때 광주군이었습니다. 광주군이었고 추후에 63년도에 이 영등포에 대체되는 지역 개발을 하겠다 해서 영등포 쪽에서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영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동지구 개발을 하겠다 하면서 이거를 서울로 편입을 시키게 된 게 63년입니다. 그때 당시는 성동구 있죠. 여기가 성동이잖아요. 근데 여기 전체가 성동구였었어요. 성동구였다가 1970이라는 70년대 강남 개발이라고 하면서 그때 여기가 나눠졌죠. 그때 당시에는 서초구였고 95년도쯤에 확실하게 이제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나눠졌죠. 근데 거기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는 생시골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강남, 송파, 서초라고 하는 곳이 예전에는 아주 시골이었는데 우린 벌써 과거를 잊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생겼던 건지 기억이 안 나. 왜? 지금은 뭐 휘황찬란하잖아요. 건물들도 높은 것도 많고. 그래서 강남구 그때 요거 조사할 때가 2010년도인데요. 20년 이후에 조사를 안 했어서 옛날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11년도에 땅값 총액이 2011년 기준입니다. 152조인데 우리 강남하고 서초, 송파 3구죠. 전국토의 0.1%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세 개구의 총합이 그 당시에 365조 원을 돌파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라남북도 하고요. 충청남북도를 다 더한 값보다 더 비쌌어. 그리고 경상남북도, 강원도를 합친 금액보다도 높았습니다. 0.1%밖에 안 되는 땅이.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 이때 당시 1970년도 사진입니다. 여기 위에 가 보시면요. 이 오른쪽으로가 강남이고요. 그 잠실이고요. 왼쪽이 강남, 여기가 이제 개발되기 전에 그 논밭이죠. 논밭이잖아. 딱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재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죽거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요 사진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여기가 옛날 시골일 당시에 지방에서 올라오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한양이 이쪽이잖아요. 한양이 이쪽이다 보니까 말을 타고 왔겠죠. 타고 와서 주막에다가 말을 잠시 세워두고 이 강을 건너야 돼. 나루터에서 강을 건너야 돼. 그래서 여기 잠실 쪽에는 잠실나루, 뭐 마포나루 이렇게 나루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가 이제 말죽거리라고 그래서 말을 좀 쉬게 하는 곳이었었어요. 말을 쉬게 한다고 그래서 말 죽 끊어줘라 했던 데가 양재동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영동 여기가 이게 허화 벌판이었죠. 이때 당시에 1970년대니까요. 그때 당시 서울시장님께서 영동지구 개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 사진의 뒷모습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역사 사진에 남아있던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시골소녀 명란이 자충우돌 뭐 서울살인데 저도 이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를 보고 놀랬던 게 얘네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거야. 야, 영동이란 시골에서 얘네들이 왔대. 근데 요즘 우리가 강남에서 왔다 그러면 다 먹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야, 얘네들이 궁금해서 도대체 영동에 생긴 애들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래서 촌뜨기 보러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60년대 중반이죠. 이때 개발을 하겠다라고 편입할 당시에 공무원 총 월급이요. 월급여가 10,000원이었어. 당시 쌀한가마니가 5,000원이면 자, 월급으로 2가마 받을 때였어. 그때 당시 파고다 담배 한 갑이 50원일 때 이때 당시 여기 가격이 강남 땅이죠. 그때 당시 평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당 2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4갑이면 강남 땅을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사람 아니면 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죠. 이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그때 위성 사진인데요. 1972년 같은 날에 강남에 있는 여기가 테헤란이라는 테헤란 로고거든요. 여기가 탄천이고요. 지금 가면은 뭐 난리도 아니지만 이때 당시는 다 논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똑같은 당시에 광장, 서울광장입니다. 종로입니다. 종로에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는 개발이 많이 돼 있었지만 강남은 개발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72년도 당시 물가 수준을 보시면요. 짜장면이 제일 좀 쉬우니까. 짜장면은 지금도 하니까. 짜장면이 지금 10,000원이라면 그때 당시 100원이었어요. 그러면 뭐 평균 100배 오른 거죠, 100배. 자, 100배면 엄청 많이 오른 거 맞아. 근데 강남 땅 아까 200원일 때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강남에 평당 가격 1억을 평균 찍은 게 2004년이었습니다. 그러면 72년에서 2004년이면 30년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50만 배가 뛰었어. 50만 배. 그러니까 100배에 10배면 몇 배야? 상상을 못 하죠. 50만 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평당 3억을 넘었어요. 그럼 50만 배에 몇 배야, 지금? 3배니까 150만 배 가치 상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높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토지를 내가 왜 사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30년을 비교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서울이 개발될 당시가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우리 한성이라고 그랬죠. 한성. 도성이라고 해서 여기 83년 여기 보세요. 성동구라고 보이죠? 여기까지가 성동구였었어요. 근데 73년도에 이렇게 됐다가 이제 구분을 했죠. 그래서 강동, 송파, 강남, 서초에서 여기가 강남 상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리고 중심부였던 여기 용산에서 우리 마포, 용산, 성동이라고 해서 여기 한강을 끼고 있는 구가 3개 구가 있어요. 강북에. 그래서 우리가 철성 같은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지도상에서 보면은 많이 이제 이해가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 건데, 자, 이때 당시에 땅 서울시의 행정구역이 점점 커졌죠. 그래서 63년도에 서울 행정구역을 넓히면서 영동지구 개발이 이루어질 때 산업화가 되니까 이제 뭐 일자리가 있는 곳은 서울인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산 쪽에는 우리가 이제 산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는 좀 부산 쪽으로 많이 갔고요. 물론 이제 서울로도 많이 갔죠. 전남, 전북, 전라도는 평야지대다 보니까 야 농사 져가지고 이거 살 수 있겠냐?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면 밥은 안 굶고 산다 아닌가? 그래서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인구 집중이 되면서 야, 안 되겠다. 서울의 토지 면적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리게 됐죠. 그러면서 서울의 인구가 지금 현재 이 25개 구에 현재는 1,000만이 넘었다가요. 이제 좀 줄었죠. 경기도권이 이제 1,500만이 되면서 서울 인구는 980만 명 정도 현재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몰려 사는 곳이 송파구입니다. 67만인데 거의 이제 70만, 80만이 되는 자, 손톱만 난 요 조그만 땅에 80만이 사는데 이거에 30배가 넘는 평택, 파주에 50만이 삽니다. 평택시하고 파주시 인구보다 더 많이 살아요. 송파구가. 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됐지. 근데 왜 여기 많아? 강남 서초에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송파 또는 강동 또는 여기 옆에 밑에 있는 관악, 돈작에 많이 간 거죠. 그리고 강북으로 따지면 뭐 여기 광진, 성동구도 많아졌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 강남에 진입을 못하는 구가 하나 있어요. 자, 과천시 판교 여기 같은 경우가 서울 강남에 진입하기 좋은데 불구하고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흔한 말로 과천구라고 그러죠. 과천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과천구라고도 해요. 바로 붙어 있어서 뭐 굴다리 나오면 바로 뭐 서울 강남이니까. 근데 과천 같은 경우는 지역번호도 서울시 공이번호 씁니다.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만들어진 자족도시죠. 성남 분당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뭐 준서울로 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토지 가격을 한번 볼 건데요. 1988년도 보시면 이때 당시 올림픽 할 때까지만 해도 강북하고 강남의 차이가 현격하진 않았지만 강남 쪽이 살기 좋다라는 거는 많았는데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근데 IMF가 올 때쯤 이후에 벗어날 때쯤에 슬슬 격차가 생기더니 2002년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서울 강남이 워낙 많이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격 차이가 점점 0.5배, 7배 나더니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있었던 시기에 2배가 넘게 딱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의 아파트 가격이 5억이면 강남은 평균이 뭐 10억.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지금은 2배를 좀 벗어났죠. 더 넘었죠. 17년 이후에는 이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근데 가격이 이게 10억짜리가 20억이 되는 거랑 5억짜리가 10억 되는 상승률은 둘 다 2배지만 워낙 금액이 컸던 애가 또 커지니까 불어나는 게 눈덩이가 조그만 게 한 바퀴 굴르는 거랑 이만한 애가 한 바퀴 굴르는 거랑 묻어나는 눈덩이는 엄청 크잖아요. 네,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0년 사이에 16배 차이가 났습니다. 강북하고. 그런데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지도 노란 색깔 보이세요? 노란 색깔 보세요. 노란 색깔 보시면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게 도로입니다. 이게 신도시 만들면서 도로 잘 깔아놨어요. 도로 잘 깔아놨는데, 자, 도로 밑에 뭐가 지나가죠? 그렇죠.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이 지하철을 보시면, 자, 봐요. 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2호선 순환선이죠. 여기 잠실 나루, 옛날에 성내역이었죠. 여기 잠실 나루터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잠실이 여기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섬이었어. 잠실도였거든요. 근데 매립을 해서 잠실이 된 건데, 자, 여기서부터 잠실 세내 종합운동장, 삼성, 성능, 역삼. 자, 여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대 법원 있죠. 역삼 업무지구죠. 선능 삼성까지 업무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이 지금 현재 제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핵심 노선이 됐고, 이 강남에 들어가는 노선 중에 자 9호선 있죠. 9호선 이거 7호선도 들어가죠. 7호선. 그래서 이거를 297, 297이라고 하는데 그 노선이 전부 다 핵심 상권에 됐고요. 그 2호선, 9호선, 7호선 라인에 있는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출근해야 되는데 집 나와서 전철 걸어가서 타서 전철 타고 나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차를 갖고 다니면 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중심으로 주변에 5분 거리 있는 핵심 초역세권 아파트 가격은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뭐 강남 불패가 일어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게다가 강남 쪽 안에는 학군도 좋아서 우리 대한민국 뭐 국민성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워야 산다, 배워야 이긴다. 이게 아직 저희 때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까지. 근데 지금 현재 MZ 세대는 모르겠지만 교육시켜야죠. 생산 뭐 석유가 나옵니까? 석탄이 나옵니까? 가진 건 사람 머리하고 손밖에 없는데. 그래서 물건 만드는 거, 머리 쓰는 것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대한 핵심이 좀 많아서 학군 자체가 뭐 앞으로는 뭐 그렇게 막 전망이 높지는 않아요. 학군은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출산율 꼴등입니다. 꼴등. 그러니까 아이 안 낳는 걸로는 1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율도 꼴등이에요. 이혼율은 1등입니다. OECD 국가에서. 근데 선진국이라는 OECD가 묶여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상하게 지금 현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데 아이를 안 낳으면 학군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옛날처럼 큰 집이 필요 없어졌어요. 왜? 1인 가구는 증가되고 이혼율은 증가되고 있어. 그럼 둘이 살다가 하나, 뭐 넷이 살다가 둘이 살다가 또 추가.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부동산 변화도 있을 것이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강남의 강남 사거리였거든요. 이게 70년대 사진입니다. 70년대. 여기가 강남 사거리고 오른쪽이 국기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코엑스 자리입니다. 코엑스 자리고 여기가 잠실이에요. 잠실 쪽 종합운동장이고 이쪽이 강남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대치동이 나오는데 그 대치동에 여기 음마 아파트 아시죠? 그 TV 뉴스에 매일 나오는 재건축하면 등장하는 그때 당시에 음마 아파트 건너편에 운막 보이십니까? 자, 부익부 빈익빈이 완전히 보이는 이때 당시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어요. 음마 아파트가 2천만 원. 그러니까 70만 원이요. 평당 분양가 70만 원이었는데 뭐 지금은 2천만 원이 아니죠. 20억을 넘었으니까 뭐 배수로 따지면은 100배가 넘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서울, 인천, 경기 보시면요. 지가 변동률에 대한 표시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제가 3억을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개별 공시가가 제곱미터당 3억을 넘었습니다. 최고가가. 근데 평균으로 이제 강남권은 3억을 넘은 거죠. 그래서 땅값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제가 별명이 공법의 신인데 바늘 꼽을 수 있으면 땅 사라. 제가 근데 선생님 제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땅 살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 코엑스 자리가 지금 현재
개발되기 전에 맨 처음에 평당 200, 1000원 올라가서 개발 후에 5,000원, 만원에 거래되던 것들이 그 당시 지나고 나서 코엑스 들어서고 주변에 이런 건물들이 쫙 들어섰죠. 지금은 평당 3억인 지역입니다. 자, 이 사진이 코엑스 주변으로 현재 상태입니다. 아까 이 사진을 봤을 때랑 옛날 사진을 봤을 때랑 천지 차이죠. 천지 개벽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 뉴스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자, 보시면 이게 집값 변동률인데요. 뭐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자, 이게 집값 상승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근데 여기 토지 가격은 플러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집값이 올라갈 때도 땅값은 올랐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장이라고 하죠. 하락장에서도 땅값은 상승했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왜 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몸에 안 와닿아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남 테헤란로예요. 자, 테헤란로의 땅값이 그 당시에, 자, 이게 70년대에 개발이 60년대에서 개발돼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200원짜리가 4만원까지. 근데 그때 당시 4만원이었던 이 땅이 지금 현재 2009년에 처음으로 그 라인으로 1억을 평당 넘었고요. 11년도에는 강남역은 3억, 선릉역 주변 2억. 근데 현재는 4억도 많이 나왔죠. 그럼 결론은, 자, 보세요. 70년에서 지금 40년 정도 사이에 지금 현재 1억에서 1억 5천 최소한. 그러면 몇 배가 뛰었냐 계산해보니까 이거는 6,250배가 떴어요. 6,250배. 근데 이거를 이제 건물로 볼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를 볼게요. 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가요, 70년대 후반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고급 아파트였죠. 뭐 아파트 사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을 때니까. 그때 음마아파트가 평당 그 당시에 먼저 분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18만 원인가 70만 원이었는데 여기 압구정이 44만 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실거래가를 5천만 원을 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비교를 해보니까 한 130배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뭐 28억을 넘었고 최근에는 2배 올랐잖아. 60억, 70억짜리 이제가 됐죠. 근데 요거는 요 땅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간을 한 21년도로 잡은 건데 그럼 200배 정도 상승이 된 거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간 게 6,250배면 아파트는 200배야. 그러니까 배수가 다르죠. 50년 동안. 근데 이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조사한 자료니까 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뭐 지방에 있는 땅도 그러냐? 그게 아니라 제가 비교한 땅이 강남이었기 때문에 강남 상승률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되,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신문에서 제가 한번 참고를 해왔던 게 아파트하고 뭐 일반 우리가 이제 주택, 주식, 뭐 적금 있죠. 그 상승률을 봤을 때 10년간이에요. 그것도 가장 최근에 2007년에서 16년, 10년 동안 봤을 때, 자, 보세요. 아파트가 59% 상승했고요. 주택은 54, 주식 41%, 역시 뭐 은행의 적금이 제일 낮죠. 근데 땅 같은 경우는, 자, 이제 평택 안중 역사 예정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봤더니 여기는 200%에서 많게는 300%까지 올랐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배율이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가지고, 강남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이 아닌 지역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남이 아닌 지역이, 여기 용인시의 상현동 땅인데, 여기 해당 지역 요 땅이었어요. 요게, 외환위기 IMF 왔을 당시에 토지 가격이, 논으로 돼 있었어요. 33평이었는데, 그때 당시 평당 15만 원이었는데, 용인의 완전한 생시골이야. 그냥 생시골인데, 이 2019년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평당 1,400만 원, 지금 현재 2,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기준으로 20년을 기준으로 잡으려고 해서 제가 96배인데 지금까지 보면 150배 넘었습니다. 근데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가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포 우성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아시죠? 지금 재건축해서 이제 아파트 입주했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는 뭐 그때 당시 IMF 때가 2억 6천이었는데 2009년 기준으로 14억을 했고 21년 기준,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31억입니다. 그럼 11배가 올랐지. 그러니까 토지 가격 100배 오를 때 아파트 가격은 10배가 올랐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보다 8분의 1밖에 안 올랐어요. 이것도 시골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럼 이제 토지에 대한 개념은 약간 이게 보여야 돼요. 야, 근데 선생님 왜 아파트 가격은 막 2배, 3배, 뭐 10배, 7배밖에 안 되는데 토지는 왜 10배, 뭐 50배, 100배 이렇게 막 됩니까? 야, 원형지라서 그래요.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된 무형의 땅에다가 뭔가에 대한 개발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미 아파트는 그 원형지를 사서 건축을 하고 거기다 프리미엄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미 비싼 상태에서 배율이 산정이 되니까 떨어지는 거지. 근데 토지는 아직까지 나대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원형지가 저가였기 때문에 상승률이 되게 높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뭐 아파트 질사함도 아니고 건물 질사함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는 위치가 좋은 지역에 인구가 많이 몰리고 일자리가 많이 생성되는 지역에 교통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조그만 한 평짜리 땅이라도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러면 토지 가격 상승률을 봤어. 그러면 아파트는 규제에 쩔어 있고 주택 규제는 쩔어 있고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고 버블이 꺼지면 낮아질 것 같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토지 가격은 떨어지겠냐? 아닙니다. 원형지는 그 가격이 원재료 까기 때문에 더 이상 깔 수가 없어요. 버블이 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는 땅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야. 그래서 앞으로도 급상승이 있는 지역이 있고 천천히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건데 저는 어떻게든 내 이름으로 된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학과를 나왔는데 토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특강 시간을 마련한 거고, 그래서 1부는 이렇게 해서 토지 가격 상승률이 높구나. 그러면 이제 소액으로도 한번 시작을 해볼까라는 마음을 갖게끔 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소액으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 어디서 할 수 있어? 그거는 3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2부 때 제가 이제 소액 사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땅이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있어야 돼? 내가 뭐 수억이 있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토지를 많이 샀는데 뭐 학교에서 이런 얘기 하면 그렇겠지만 내가 내 수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땅들이 많은데 사는 방법을 모르고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못 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좀 더 공부를 해서 나도 한번 올해는 뭐 이미 갔겠지만 2026년도에는 그럼 내가 이거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사례를 갖고 온 거는요. 일단 28평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28평의 토지가 커 보이세요? 작아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부분 뭐 90%는 작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작다고 생각은 하지만 28평 땅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있습니다. 있는데 내 머릿속의 아이디어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토지가 필요한데 28평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는 그 한계를 딱 머릿속에 두고 바라보기 때문에 저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제가 그때 토지 관련돼 가지고 상가를 개발하려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어디서 했었냐면 그때 일산의 무슨 학원이었는데 제가 토지 경매 강의를 2008년부터 2010년 거기서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수강생 분들이 대략 한 40명 정도 됐는데 연세가 거의 다 한 30대는 없었고요. 거의 40, 50대 남성분이 많았어. 토지다 보니까 좀 뭔가 뭐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강생 중에 30대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여의도 쪽에 증권사 다니는데 주말에 강의를 하니까 주말에 자기가 뭔가 재테크를 좀 하고 싶은데 상가 같은 걸 지어가지고 매달 월세를 좀 받으면 자기 여기 은퇴하고 딴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돈 잘 버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생각보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 직업이고 그만큼 뭐 대우도 좋긴 하는데 좀 뭔가 변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인데 사고방식도 되게 진취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럼 나중에 한번 뭔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 있냐고 했더니
한 3천 정도는 제가 바로 가용해서 쓸 수 있대요. 최근에 그 집 한 채를 마련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유 자금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 미리 준비해 보려고 수업을 들으러 왔던 친구라, 그래서 부동산 많이 아냐고 했더니, 불인이었어요. 주식은 잘 알아요. 증권사에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아파트는 매매하면서 청약이나 막 이런 걸 공부했지만, 토지는 뭐 거의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좀 배우겠다고 왔는데, 제가 3천만 원 있다길래,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그래서, 있다고 했죠. 했더니, 그럼 자기도 공부 열심히 해서 해보겠다 했는데, 이 친구가, 경매물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 10개 정도 갖고 와서 모아서 갖고 와봐 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땅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용계 확인서를 봤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거 버려? 했는데, 딱 2개가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일단, 땅을 사서 이 친구가 약간 상가 같은 거, 조그만 어떤 편의점이라도 지어서 거기서 월세를 받고 싶다. 이걸 하고 싶대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건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건축이 안 되는 땅만 8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걔는 버리고 가능성 있는 땅 중에 2개를 봤는데 하나가 요 땅이었습니다. 토지가 요 토지거든요. 여기 이렇게 철조망친 바리케이트 친 요 땅이었어요. 딱 봤을 때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 뒤쪽에 아파트 개발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딱 교회가 하나 딱 바로 붙어있네. 주말마다 시끄럽겠죠. 그리고 이제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너에, 이 도로 들어가는 코너에 있던 28평입니다. 자, 여러분이면 이 땅 사시겠습니까? 이 땅? 마음에 들면 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 땅을 사기 전에는요, 주변 환경을 봐야 되고요. 이 땅을 사려고 되팔 때 사려고 하는 뒷수요자가 있어야 돼요. 그 뒷수요자를 찾았다면 매각하고 엑시트하면 되겠지만 안 산다 그러면 평생 내 거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봤을 때 하늘에서 본 사진이요. 이때 당시에 그럼 보시면 여기 코너거든요. 코너에 뒤에 논이죠. 논이고 여기 교회 하나 있고 그리고 요 삼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요 토지인데 28평이고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학과 다니시니까 계획관리지역은 아시죠?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건폐율 4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 있으면 40평까지 건축이 가능한데 조건은 도로에 인접돼 있어야 돼. 근데 도로에 붙어 있는 거는 보이잖아. 그죠? 토지용계 확인서도 제가 확인했더니 붙어 있었고 28평이고 계획관리면 건폐율이 40%예요. 그러면 28평에 0.4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48에 32, 3 올라오고 428, 11.2평 짓네요. 그럼 여기 해당 토지에 11평 정도 져요. 선생님, 11평이면은 편의점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를 한 2,000세대 끼고 있으면 보통 편의점의 크기가 보통 25평 정도에서 30평이 나와야 영업이익이 되게 높대요. 근데 여기 같이 이제 4층 저층 빌라 단지는요, 10평에서 15평만 돼도 충분히 편의점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가 뒤쪽이 빌라 단지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11평이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 물건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치는 여기 보시면 요 땅이었습니다. 2008년인가 9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기 보시면 답으로 돼 있는데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 개발 예정지다라는 것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황토빛 똥색 있죠?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공장, 창고, 주택, 빌라, 다세대 이런 거를 짓는 지역이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요 코너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가려면 요 코너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만 되는 곳이었어. 그러면 유동은 엄청 많겠구나. 저는 이 위치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땅의 모양새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차피 28평 중에 11평밖에 못 져요. 그러면 여기 앞부분은 주차장으로 하고 여기다가 11평 정도 되는 거 지면 되겠다. 요 생각이 됐고 그래서 금액을 봤더니 평당 그때 당시 9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2,500만 원이면 매입이 가능한데 경매로 취득할 거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안 들었습니다. 대출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럼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면 나머지가 얼마 남죠? 2,000만 원이 남으니까
건축하려고 했더니 건축비가 2천이 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근생이야. 상가야. 뭐 잘 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야 이걸 사면 컨테이너로 하자. 컨테이너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 있었어요. 컨테이너도 새 거는 한 2,500에서 3,000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중고가 좀 쌌어요. 700, 800. 근데 어차피 겉에 이쁘게 칠하고 안에서 물건이 안 얼고 겨울에 여름에 안 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잘 들어오면 되니까 그걸로 하자 해서 시작을 일단 하자. 이렇게 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가 패밀리마트가 있을 때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CU랑 GS25 뭐 이렇게 CU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때 패밀리마트에 그 가맹하는 비용만 2천만 원 가까이 됐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그냥 우리가 져서 편의점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스포츠 토토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토토 슈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토토가 안 된다는 거야, 이름이. 그래서 토토 말고 투투로 하자 해서 투투 슈퍼로 이렇게 갔는데 딱 역사는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매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쪽 지역이 나중에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면 편의점은 안 되잖아. 그래서 인구 유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막 개발이 신도시가 들어온 게 바로 왼쪽 라인에 운정이라는 신도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요. 여기가 탄현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야당 쪽입니다. 근데 여기 이때 당시 요렇게 해서 바리케이트가 쳐가지고 운정 그 신도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산을 좀 깎고 있었어요. 지금은 입주 완료됐지만 그때 당시는 그냥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양시 일산에 가면 덕이지구라고 해서 그때 여기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였고요. 여기 아파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 도로 통해서 가면 이렇게 해서 나오면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일산 들어가고요. 그래서 직진해서 가면 여기 자유로 나옵니다. 그리고 위로 가면 이제 파주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면은 지하도로 들어가면은 바로 파주 운정, 지하도로를 나오면 고양 일산이에요. 경계죠, 경계. 그쪽에 있는 일산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운정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뒤에 있었고 그리고 요 주간선도로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평당 90만 원이면 제가 볼 땐 되게 쌌어요. 쌌기 때문에 요걸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당시에 자료를 내가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토지용계 확인서를 제가 그때 뭐 어디서 났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새로 다시 발급을 받았던 건데 자, 일단 위치는 야당동이에요. 파주시 야당동입니다. 야당동에 자, 계획관리적인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매수를 그때 그 경매를 받을 때에는 성장관리 방안 이런 게 없었고요. 그냥 계획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긴 요 빨간 색깔 선이 도로예요. 도로에 붙어 있는데 모양은 이게 끄트머리가 삼각형이라 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주차장으로 빼고 여기다가 짓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목은 대로 됐고 면적이 93제곱미터니까 대략 28평, 30평이 약간 안 됩니다. 요때 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요. 개발할 예정지들 같은 경우는 농사 짓더라도 축사를 하면 냄새 나잖아요. 도시화 시킬 지역은 축사 같은 거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축사를 아예 못하게 하려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만들어 놨던 거였고 이 위치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 보이시죠? 그리고 저쪽에 이제 막 다세대가 막 여기가 들어오던 찰나였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삼거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카카오맵 보시면 다 나와요. 2011년도 기준 사진이고요. 이때 당시 28평, 그리고, 보세요. 요거는 투투시포를 졌잖아요. 요게 뭐냐면, 요쪽이 삼각형 땅이다 보니까 여기가 주차장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11평 정도 되는 컨테이너 슈퍼를 했어. 근데 토토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투투 슈퍼로 한 거죠. 그 사이에 빌라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 아파트 부지로 바뀌었고 여기 없던 건물 생겼죠. 여기 자리에 새로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돈 좀 되니까 이 투투가 뭐냐 해서 이제 편의점 돈도 있으니 이제 CU 하자 해서 이제 CU로 바꿨죠. CU로 바꿨고 이 사이에 빌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 당시 평당 건축비가 꽤 들어요. 뭐 250에서 280 정도 드는데 이제 우리는 요걸 했었어요. 이쪽에 아파트 단지 들어선 거 보이시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여기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지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역이 지금 현재 계획관리였는데 최근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서 건폐율 10%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은 거에 10% 더 질 수 있어. 더 질 수. 그러니까 28평에 10%니까 2.8평이면 그 2평 정도, 3평 정도를 더 증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때 당시는 건축 면적은 11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편의점 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최근에 우리 편의점 보시면요, 대부분 이제 이런 컨테이너 같은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내려놓고 안에 내부 뭐 인테리어 좀 하면서 그래야 건축비도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생을 엄청난 건축비를 들여서 이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물건만 사고 팔고 하는 공간을 뭐 럭셔리하게 합니까? 그래서 건축비 많이 안 들게끔 요겁니다. 요거 중고 사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07년 8년 그때 당시에 요 매입을 했던 땅 가격이 자,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네요. 벌써 다도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요때 당시 90만 원이던 땅이 현재는 얼마냐? 현재 시세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실제 거래된 사이트 여러분들 그 밸류맵이나 또는 그 리치고 이런 사이트 들어가시거나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 가시면 주소 집업만 넣으시면 해당 실거래된 금액이 얼마였다라는 게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가 돼서 눈으로 보기 편하니까 뭐 부동산학과 다니시니까 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제가 그때 당시 확인했던 겁니다. 자, 최근 확인한 건데요. 이게 28평 토지 가격 얼마인지 확인하려고 봤더니 거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누구한테 팔고 또 팔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 일단 최근이니까 23년 11월 달에 2억에 팔았어요. 물론 물건값을 그때 그 친구한테 근데 야 이거 건물을 짓고 하는 거 좋은데 물건을 갖다 팔려면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 그 매수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어머니가 좀 도와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나올 때 물건값을 받고 나오니까 물건 받아가지고 파는 것만 하는 거니까 뭐 어차피 그거는 뭐 권리금 쪼죠.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권리금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들어간 금액은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친구가 만약에 지금 팔았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들어간 게 2,500인가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가 2,200이면은 그동안 매달 거기서 나왔던 수익이 200에 300은 나왔을 거고 최근에 뭐 500도 나왔을 건데 근데 그거를 다 가져갔고 양도 차익도 가져가잖아요. 왜? 땅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땅값을 봤더니 평균 710만 원에 거래됩니다. 710만 원이면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수익성이었기 때문에 매달 월세라는 수익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경영했으면 뭐 500에서 600을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되팔 때 양도 차익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결론 2억 정도가 차익이 나온다는 현재라면 그러면 이때 당시 90만 원이 현재 얼마가 된 거예요? 그럼 710만 원이잖아. 그러면 몇 배가 올라간 겁니까, 지금? 710만 원이면 90만 원을 따졌을 때 9, 7, 63, 그러니까 8배. 대략 8배가 올라간 거야. 근데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보통 10억, 20억 되는 거는 20년 걸리거든요. 20년 걸렸단 말이야. 근데 얘는 8배잖아. 제가 했던 사례지만 이런 거 사례가 더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 와서 저 땅을 사면 그렇게 수익이 안 나지만 지금 710만 원으로 샀지만 여러분이 10년 뒤에 팔 때는 또 올라 있겠죠. 만약에 너무 주변이 개발이 호황이라 뭐 1,000만 원을 넘고 2,000만 원이 됐다면 물론 많이 올랐겠지만 뭐 3,000원이 됐다면 근데 이때 당시가 땅 가격이 쌀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지금 현재 90만 원에 아까 그런 땅이 살 수 있는 땅이 있냐? 있죠. 뭐 전라도만 해도요. 농지로 돼 있거나 대지로 돼 있는데 평당 100만 원짜리 땅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처럼 뭐 강남처럼 막 수십만 배가 오르진 않겠지만 여기처럼 막 10배, 8배가 올라가는 것들은 10년, 20년이 지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왜? 워낙 아직 싸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땅 평당 3억, 4억 가는데 지방 땅 평당 30원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균화는 되지 못해도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28평 땅인데도 이게 되는구나. 자, 봐봐요. 요 땅이 아까 그
슈퍼마켓이 들어서서 영업이 되면 지금 땅을 봤을 때는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지만 뭔가를 지어서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넣어서 판다 그러면 누가 살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수요자를 만들어냈죠. 그걸 우리는 오늘 내가 샀는데 다음에 살 사람을 뒤에 사는 수요자다 해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그걸 뒷수요자라고 저는 하거든요. 근데 뒷수요자가 있다란 말은 이 가격을 채워줄, 올릴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속초 산골에 가서 산을 샀어.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상승률이 엄청 낮은 거지. 근데 아까처럼 도로가 확장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뒤에 빌라가 들어서는데 그럼 수요자는 많아져. 그러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 교통의 편의성이 있는 지역이면 상승률이 다른 데보다는 높겠구나. 안 올라가는 건 아니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만 좀 갖고 계시면 한번 이거 내가 30평도 안 되는 땅 사례를 봤어. 한번 이거 해보는 거 어떻겠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 땅만 맨 땅을 봤을 때는 단순히 작다고 땅을 무시한다거나 땅을 하면 안 돼. 뭐 한 번 사면 묶여.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나중에 개발되는 상황들, 그 주변에 바뀌는 상황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내가 내 거화 시켜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땅을 그럼 사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처음부터 뭐 10억, 20억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 부자는 뭐 100억도 계시겠지만 전 부자가 아니라서 전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짜리 땅도 사봤고 심지어 45만 원짜리 땅도 사봤고 5만 원짜리 땅도 사봤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뒷수요가 없을 것 같다면 안 샀어요. 다 뒷수요가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내가 어디서 사야 돼? 어떤 거를 내가 매수하는 게 좋아?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요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한테 제가 그럼 현재 이 땅이 나중에 여기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여기 지역을 수요자들이 나타났을 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주제로 남겨드리고 싶었던 게 이번 시간 2부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땅 살 수 있을까요? 많아요. 이거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못하는 분들은 못해요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을 하시면 2번, 3번을 하는데 그 한 번의 도전이 너무 큰 금액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한번 해보면서 재미삼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한번 쳐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도움될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만나서 여러분하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딱 한 번으로 끝나고 저는 이제 여러분을 만날 일이 없겠지만 어떤 다른 오프라인이라는 장소에서 제가 만약에 뭔가 할 때 고상철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되니까 나중에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자. 한번 올해는 내가 이거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생님 마음 잡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요? 이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는 방법이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3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3부는 그런 내용 갖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부. 이 타이틀을 보시면 세상에 쓸모없는 토지는 없다. 이걸 왜 주제로 제가 넣었냐면 이게 빵 터지는 땅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일단 다 모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생기고 이쁜 땅도 있고 못생긴 땅도 있어요. 이쁜 나무가 있고 못생긴 나무도 있는 것처럼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이쁜 것들은 다 배가고 못생긴 것들이 남아서 산 지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끝까지 남아있는 나무들이 승리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냐면 이게 좋지 않아 보이는 땅인데도 얘가 또 쓸모가 있는 때가 있구나. 그래서 언제 내가 땅을 사야 되냐 이런 타이밍을 지금 현재 오늘이 땅값이 제일 싸다 했으니 나도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그냥 한번 100원짜리 500원짜리 사볼까? 이건 없어요. 이건 안 돼. 근데
막상 내가 땅을 사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럼 어디서 사지? 이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번호대로 써봤는데 야, 이게 8개를 못 넘어가요. 6개도 안 넘어가요. 일단 첫 번째가 매매, 부동산 사무실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택지 개발에서 뭐 택지 분양받는 거. 경매나 공매로 받는 거. 경공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상속받는 거. 이거는 나한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또 뭐 있어? 이게 토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결론은 매매 아니면 경매 2가지로 주는데 매매하려고 내가 중개사무소 갔어요? 갔는데 땅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없대. 내놓는 사람이 없대. 매물이 없대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현장 가셔야 되는데 그 현장 갔는데 내가 원하는 땅 있나? 그게 없어요. 쉽지 않다는 거야. 중개사무소에서도. 그래서 백화점을 가는 겁니다. 백화점 가서 내 구매에 맞는 놈을 찾아서 골라야지. 그게 어쩔 수 없이 경매, 공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는 거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는 지인 통해 샀대. 기획부동산입니다. 땅을 어떻게든 싸게 사가지고 뭐 어떻게 모양을 뭐 갖춘 상태에서 엄청난 높은 금액으로 사잖아. 그래서 한 번 사면 20, 30년 묶여가지고 20, 30년 동안 땅값 한 번도 안 오르고 막 이러는 땅 있죠. 왜 안 올라? 오른 다음에 네가 오르긴 오르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지. 이거는 기획부동산에서 작업을 해서 이미 이 금액으로 팔았어. 이게 올라가는 시기에 기다리는 시간이 20, 30년이 됐던 거죠. 기획부동산이 물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부동산도 있는데 시세보다 너무 높은 금액으로 매각을 해서 그거를 새로 사는 매수한테 다 떠넘기는 형태가 기획부동산이에요. 근데 그런 기획부동산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그럼 하나 보여드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해서 그럼 경매나 공매 사이트에서 직접 어떻게 눌러가지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걸 보여줘야 이분들이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 막 되는 환경에다가 시간이 엄청나게 많으면 하나하나 누르면서 이거 누르세요. 이거 누르시고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다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과정은 뭐 별도로 따로 어떤 기회가 생겨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경매 사이트 들어가는 것부터 권리 분석하는 거, 매수할 때 만약에 얼마를 넣어야 될지, 낙찰받고 나서 등기는 어떻게 하는지, 등기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갖고 어떻게 활용한 다음에 엑시트 하는지 이런 과정을 한번 보셔야 돼요. 저는 다 해봤고 뭐 여러 번 해보고 나니까 이제 두렵지 않은데 처음 하는 사람은 저도 처음엔 두려웠지. 물론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겁이 안 나는 거지만 처음에는 겁이 안 날 수가 없죠. 내 돈인데, 내 생떼 같은 돈인데 지금 어디다 갖다 함부로 던져요. 안 돼. 코인 주식 이런 거 하지 말고 공부 잘해가지고 정말 확실한 내가 한번 재테크를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부동산 아까 나왔는데 부동산을 해야지 왜 주식하고 코인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례를 보여주려고 한 거는 공매인데 경매하고 공매의 차이점은 아시죠? 일단 경매라는 거는요. 어떤 당사자 간에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고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는데 이거 안 갚네. 그러면 법원에다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 내가 이 땅 담보로 잡고 돈을 5억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얼굴을 탁 붉히더니 친구였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왜 갚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한판 붙었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법원 가서 팔아달라고. 뭘 설정해놨어?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 설정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권리 분석해보고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돼 있고 하면 채무자가 지금 돈 안 갖고 있네. 그러면 내가 팔아줄게요. 법원에서 경매에 붙입니다. 뭐 시세가 좋으면 뭐 내 원금 다 회수할 수 있겠지만 안 좋아가지고 1회, 2회 유찰되면은 뭐 모든 금액을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대신 팔아주는 거야. 법원에서. 그걸 경매라고 해요. 그럼 이 둘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원에서 해주는데 이러는 경우 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데 세금을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 도망다니면서 안 냈어. 뭐 건물을 200억, 뭐 500억짜리 사면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500억짜리 뭐 4%면 8%만 해도 58에 40억이 세금이야. 근데 40억을 세금을 안 내, 이 자식이. 이런 건물이 4개네? 그럼 80억이에요. 120억이야. 그럼 세금 안 낸 고액 체납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 그 재산을 어떻게? 압류해. 정부가 와가지고 세무 공무원이 압류를 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그럼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팔아? 세무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캠코에다가 요 물건 좀 팔아주세요라고 내놔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서 나왔던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그 사람이 뭐 갖고 있는 게 땅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많겠죠. 그래서 우리 뭐 동산도 있지만 저는 부동산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싹싹 긁어다가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팔아주세요 하면 이 사람들이 만든 사이트가 우리가 온비드라고 해서 온비드예요, 영어로. 그래서 온비드에다가 이 물건을 경매 물건처럼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팔아주는 거죠. 그래서 공매라고 한 거예요. 공공기관이 매각한다. 그래서 공매. 그래서 퍼블릭 세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파는 거예요. 권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한테 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권리 분석은 그게 막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이제 명도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경매 물건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경매는 금액이 좀 커요. 근데 공매는 작은 것도 있어. 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 중에 1평짜리도 나와요. 2평짜리도 나오고 100평, 1000평짜리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큰 거 작은 게 다 섞여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얘한테 100만 원 빌리면서 땅을 담보로 잡겠습니까? 만약에 잡았다 한들 그 물건을 갖고 100만 원을 받으려고 경매를 넣어요? 친구한테 돈 빌려서 갚으면 되지. 그러니까 소액이 경매에는 많지 않은 거야. 그러면 토지 관련된 거 소액 물건을 보려면 공매 물건을 보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여기 공매 물건 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는 주택하고 토지가 같이 나왔어요. 주택 토지 같이 나왔는데 위치가 어디였냐면 이때 당시 제가 토지 경매 강의할 때 수강생들하고 1명에서 2명 정도는 낙찰을 받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찾다가 이 물건 괜찮으니까 자 우리 수강생 그때 40명 넘었거든요. 우리 50명인가? 그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한 분이 경쟁으로 낙찰을 받은 물건이었어요. 보세요. 전북 김제의 망경읍입니다. 집원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어차피 공개된 자료긴 한데 학교에서 이렇게 막 이런 걸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현재 김제라고 하면 평야지대거든요. 김제 쌀 농사 짓는 곳이야. 근데 거기 앞쪽에 보시면 김제 앞쪽이 뭐 군산이고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부안이야. 그리고 그 사이를 매립하는 데가 새만금입니다. 새만금. 새만금이 매립되면 새만금 개발 계획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럼 배후 지역은 땅값이 오르겠죠. 괜찮다. 근데 새만금 배후지인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70년대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40년으로 돼 있는데 좀 더 늦어질 거야. 근데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가격이 옛날 가격으로는 절대 못 산다는 거. 미리 사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엄청난 금액을 묻어두면 나중에 수익은 많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잖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맞지만 로우 리스크로 들어가서 한번 조금씩 포트폴리오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보는 물건이었다. 자, 3천만 원으로 나왔던 감정평가 금액이 일단 소액이냐? 어떤 분한테는 소액이 아닐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소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소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000에서 5000, 5000에서 1억 이렇게 해보니 제일 많이 손든 분들이 3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대를 저는 주로 소액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 내가 사고 쳤는데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안 하면 소액이다. 내가 10억을 했어. 우리 이혼해.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소액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금액이라고 좀 생각하는 금액인데 이게 113평 토지고요. 12평짜리 관사가 있었어요. 관사가 뭐냐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집 같은 거 조그만 거 주잖아요. 네, 그게 관사예요. 그게 지어져 있는 초등학교 관사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공매 사이트 가서 그 물건을 보고 싶으면 클릭을 하는 건데요. 그 클릭이 이거였어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단독주택 요거예요. 딱 보니까 6.25 때 건물이지 뭐. 이거 오래됐어. 이거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가 376제곱미터니까 대략 100평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48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뭐 건물 가치는 없다고 봐야죠. 자, 근데 여기서 신건이었는 게 유찰S 보시면 영회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나온 물건이야. 한 번도 낙찰이 안 된 적이 없다. 신건이다.
새로 올라온 건수, 신건. 근데 요게, 이런 물건도 있어요. 이게 세금을 안 내서 온 재산도 있지만요. 이거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재산인데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여기가 폐교가 돼서 전라북도 교육청 지원청에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매각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물건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안 내서 압류된 물건도 있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판다 해서 공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저 입찰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3,071만 원인데 요게 이제 공매는요. 월요일 날 입찰을 시작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하다가 수요일 오후 5시인가 6시인가 그때 딱 끝나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11시에서 10시쯤에 낙찰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게 문자로 오는데 지금은 카톡으로 와요. 온비드 카톡으로. 근데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입찰을 하고 싶으시면 요 입찰 물건을 딱 누르면 입찰이 돼서 금액을 뭐 써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이상만 나오신 분이면요. 쓰는 칸에 뭐 써라 보고 쓸 수 있어. 근데 처음 하니까 내가 맞는 건지가 헷갈리는 거지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376제곱미터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113평이고요. 요게 3,100만 원 기준이다. 만약에 요게 3,100에 내가 낙찰을 받는다면 평당 27만 원인 거야. 근데 이게 2012년도에 최근에 거래된 걸 봤더니 40만 원에 거래됐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때가 2019년도였으니까 평균 시세는 제가 볼 때 벌써 한 7, 8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80, 70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4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주변의 시세 시간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상승률도 있을 거니까 한 70에서 80 보자. 2배 정도 보자. 그럼 80이면 자 27만 원이야. 얘 2배를 쓰게 되면은 7천이죠. 그러면 2배를 쓰면 내가 그래도 남는 잔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50에서 60을 쓰더라도 80이니까 30 정도가 남으니 요거는 7천을 마지노선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넘지 마세요 라고 시작하고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다음 지도 가시면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사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도로가 개설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포크레인 보이죠? 그리고 요 집이었거든? 요거 있는 요 땅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도로가 넓혀졌네? 그 다음에. 그리고 옆에 이렇게 도로 만들어 놓고 이쁘게 돼 있네, 오히려.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나서 유동 인구도 많아졌으니까 요 까진 거 보이면 유동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봤을 때 여기가 관사 자리고요. 여기가 옛날에 있던 그 초등학교 자리고요. 여기가 저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좀 약간 큰 도로면 뭔가 개발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그래서 토지용계 확인서를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니까 축사하지 마라. 여기서는 개발을 좀 할 거다. 상대보호구역이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외곽에서 200m 안에 있으면 상대보호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문에서 50m를 절대보호구역인데 여기 초등학교 만경초등학교 있죠. 여기 쪽이 정문인데 50m 여기 50m인 거야. 이 50m 안에 들어갔네. 그래서 절대보호구역이고 상대보호구역 안에도 들어있어서 두 개가 다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대부분이 문화재가 많아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빨간 색깔 표시된 요 땅입니다. 요렇게 생긴 땅. 뭐 이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뭐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100평도 넘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그래서 현황상 유지로 돼 있고 단독택이 지어져 있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요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 건물 좀 보려고 이거 분명히 70년대 졌을 거 아니에요? 저 건물 보니까.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여기 보세요. 사용 승인 받은 게 77년이에요.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 77년이면 거의 뭐 50년 다 돼가죠, 지금은. 그리고 건폐율이 대지 면적은 이제 384인데 건축 면적이 12% 져서 현재 48제곱미터. 그리고 용적률이 똑같다는 얘기는 1층의 단층 구조라는 얘기죠. 그리고 단독주택이고 위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1층이고 그 당시에 70년대는요. 지금처럼 철근 콘크리트조를 안 썼어요. 그냥 시멘트 벽돌 이렇게 올려서 졌었어. 단독주택이었고 뭐 건축물 대장에서 뭐 하자되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자되는 게 없어? 그래. 그럼 요게 근데 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데 준도시 돼 있냐? 예전에는요. 이게 준도시 준농림이 있었는데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에 준도시로 묶어놔요. 근데 현재는 그게 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돼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이었었는데 그게 계획관리지역이었던 게 현재 일종 일반적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위치가 여기였거든요. 자, 요 현황 사이트가 요건데 여기가 군산항이고요. 군산. 여기가 부안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새만금 방조제고 여기를 통해서 여기 흙을 갖다가 매립해서 흰 색깔이 땅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와중의 사진입니다. 여기가 평택이래. 새만금 항. 여기 큰 크루즈 들어오는 데고요. 그럼 그 위치에 요 도로를 보니까 이게 주간선도로인데 거기 붙어 있는 거야. 괜찮다. 내부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야. 일단 위치가 괜찮았고, 여기 아까 주간선도로에 여기 위치한 거죠. 여기. 그래서 요거 보시면 새만금 개발 중이고, 여기 주거용지로, 그리고 옆에 배후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도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그 도로를 확대해보니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이 도로가에 붙어 있는 일종 일반 주거의 110평 정도 되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110평이면은 일종 일반 주거 건폐율이 60%라서요. 거의 60평, 70평까지도 져요. 65평 정도 질 수 있어. 와, 그 땅에 65평이면 엄청 큰 거죠. 단독주택도 40평인데 그러면 2동, 30평짜리 2동도 질 수 있는 땅인 거야. 근데 지금 지면 안 되죠. 새만금 개발이 거의 완료될 때쯤 하면 앞으로 10년 뒤를 봤을 때 지금이 2026년이니까 36년이면 거의 뭐 새만금 말이 뉴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시점일 거예요. 그때 사겠다고 한 사람한테 뭐 4-5배 올려서 팔면 되죠. 그래도 손해는 아니다. 왜? 소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까 감정평가 금액의 2배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갑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 왜? 경쟁자가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 위치를 볼 때 주변의 시세가 얼마 됐냐 봤더니 그때 당시 봤을 때 평당 225에 거래된 것도 있었어요. 10배가. 여기 225만 원에 거래가 됐고 요거를 확대 한번 해볼게요. 확대해보면 평당 일단은 가장 최근에 40만 원이었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 깜짝 놀랐던 게 이 큰 도로도 아니고요. 이 큰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었어. 그게 225만 원에 거래가 됐어. 네, 이게 2018년 5월 달에 거래됐더라고요. 실거래 확인해 보니까. 근데 그때 한참 막 새만금 뭐 개발이 어떻게 된다 발표가 돼서 새만금 개발청이 생겼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미리 들어왔는데 너무 비싸게 들어왔죠. 그리고 경매 물건은 주변의 시세는 평당 78, 80 됐죠? 그러면 80인데 지금 나온 금액이 27만 원에 나온 거야. 그럼 내가 2배를 해도 금액이 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볼 때 얘가 왜 이렇게 비쌌을까 해서 봤더니 생긴 거는 요렇게 생긴 땅이에요. 요거 빨간 색깔. 보이세요? 뭐 이렇게 별다른 게 없죠? 옆에 있는 요 땅이에요. 그럼 당구장, 이 건물 봐. 6.25 때 뭐 폭탄 맞은 건물 같잖아. 그죠? 그 건물 옆에 있는 땅인데 이게 평당 225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사면 안 되고요. 나중에 팔 때 얘가 최소 225였어. 내가 만약에 200만 원에만 판다고 해도 200만 원에 판다고 그러면 옛날에 거래된 게 225인데 제가 내놓은 새 땅, 위치도 좋은 땅 200만 원입니다. 라고 내놓으면 사람들 설득할 때 이게 더 싼 거다 확실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70만 원에 샀다고 해도 얼마가 오른 거예요? 130에 오른 거잖아. 그럼 1억 얼마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시세 차이가 1억 5천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고민해볼 만한 땅이다. 소액이고. 그래서 시작해보자라고 할 때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보증금 내가 만약에 6천만 원을 썼어. 그럼 6천만 원을 썼다. 그럼 이제 6천만 원은 입찰 보증금 있죠. 그래서 10% 정도를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입찰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 인터넷만 터지면 입찰도 들어갈 수 있어. 이게 공매예요. 공매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입찰 진행 중이다. 자, 입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관련된 제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살고 있는 거주지 쓰고 체크하시는 거야. 그래서 체크하시고 주의사항에다가 나 확인했어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입찰을 하게 되면 참가자는 이렇게 준수할 규칙이 있다. 이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뭐 중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금액을 여기다가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 110만 원이면 3,11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 그리고 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거 입찰 보증금 있죠? 입찰 금액에다가 보증금 요거 내가 한 금액의 10%를 계산을 해줘. 그럼 요 계산한 금액을 내가 입금을 해야 되는데 입금이 가상계좌로 나와요. 그럼 어디다 할 거냐? 제가 KB은행으로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현금으로 납부를 할 건데 납부은행을 내가 선택한다 해서 KB 하나는 체크를 하시면 내가 입찰을 그 은행에다가 입찰금을 넣으면 되는 거야, 보증금을. 근데 내가 많이 들어와서 유찰이 됐다. 그럼 다시 환불받아야 되잖아요. 환불 계좌는 여기 온비드 사이트 가입할 때 환불 계좌가 입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하시면 환불 계좌 목록이 나오면 이렇게 체크하시면 그 계좌로 내가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을 때 다시 환불을 받는다. 자, 그러면 입찰이 됐다라는 거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입찰 후 절차를 하면 이 온비드라는 카톡방에서 입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와요. 물건명은 아까 그 만경읍에 있던 물건이고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제출을 했지만 입찰 보증금이 납부가 돼야 확정이 되는 거라 한 번 더 여기서 입찰 보증금 납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심해도 돼요. 그럼 나는 이제 참여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10시에서 11시에 카톡이 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낙찰이 되면 본인에게 낙찰되었습니다 이렇게 오고요. 안 되면 다른 자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나옵니다. 기분이 되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입찰서는 제가 캡처를 해본 거고요. 입찰 후에는 이 상태로 딱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때 당시가 4월 달이었기 때문에 4월 4일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 기다려봅시다 라고 하고 들어가는 건데 이때 내가 써놨네요. 수강생 45명 중에서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들 남아서 금액을 정할 때 제가 여기는 7천만 원 이상 쓰지 맙시다.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저는 7천 이상은 아닌 것 같아. 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럼 고민하고 입찰 보증금은 집에 가서 다 월요일에 한번 진행합시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저도 참여 같이 해가지고 저는 제가 받으면 웃긴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유찰을 받기 위해서 금액을 낮게 썼고, 그래서 결론 이제 수업 시간을 이제 얘기했는데 한 분이 됐어. 우리 그 멤버 중에 맨 앞에 아주머니가. 그래서 돼가지고 김땡땡님인데 축하드립니다라고 박수 쳤거든요. 근데 그래서 확인했죠. 얼마에 낙찰됐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얼마를 넣었냐면 7,010만 원 넣은 거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7천만 원 넘지 말자고 약속했잖아. 근데 이분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7천만 원 이상 안 쓸 거니까 자기는 7,010만 원 썼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떡도 돌리고 했는데 보세요. 66명이 유효고요. 참여한 사람 중에서. 그리고 8명은 인터넷 입찰을 했는데 보증금을 안 넣거나 금액을 낮게 써서 무효가 된 바보 같은 사람 8명 있었던 겁니다. 총 74명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66명 중에 1등으로 금액을 썼던 분이 7,010만 원으로 이분이 낙찰이 됐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수익이 나올까? 잘 봐요. 제가 분명히 아까 금액이 2배가 6천이니까 2배보다 좀 더 썼잖아요. 근데 그때 평당 가격이 27만 원이었단 말이야. 그럼 거의 한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주변의 시세가 아까 전에 200만 원 넘은 것도 있었지만 낙찰 금액이 70만 원을 넘어서 80만 원이었단 말이야. 그럼 그 금액의 갭에서 30만 원의 차익이 남잖아. 일단 남고 팔아도. 근데 10년 뒤에 내가 팔고 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거기 나중에 건물 지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저 7천원으로 저 땅을 10년 뒤에 살 수 있냐? 못 산다는 거지. 그때 되면 만약에 3, 4억 돼 있어요. 못 사요. 그럼 3, 4억 주고 사서 건물까지 지려면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예 싸게 샀기 때문에
나중에 땅값은 올라갈 거고 그 땅값에서 대출 좀 더 받고 내 현금 부족한 거 좀 넣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뭐가 더 올라가요? 건축비도 좀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 좀 뭐 10억, 20억 되는 내 물건을 갖는 거잖아. 게다가 새만금 들어가는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갔습니다. 수익은 당연히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 3부까지 여러분한테 이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는 게 주택의 규제는 너무 심각하다. 그럼 토지나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됩니까? 네, 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소액으로 합시다. 그래서 소액 사례 보여드렸고. 그럼 소액으로 어디서 사야 되는데요? 3부에서 공매 관련된 거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액으로 내가 아까 전에 본 거 말고 뭐 1,000만 원, 뭐 500만 원, 뭐 땅도 많아. 나 죽기 전에 땅에 묻히고 싶어. 그럼 500만 원짜리 땅 지방에 엄청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요 3부 과정을 들으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뭐 이게 3부로 나눠져 있기만 하지만 시간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여러분한테 한번 자극을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 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만나는 날이 있다면 그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부동산은 어렵고 정답이 없지만 정답은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